여러 가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기회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냥 오늘 강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주제를 맞게 제가 그동안 한 4년 반 정도 이 현장에서 뉴로 카운슬링을 한 것을 제가 그동안 했던 걸 오늘까지 했던 거를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뉴로 카운슬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는 2007년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위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운영한 거는 2008년도부터 운영했고요. 지금도 위 프로젝트는 그 입법적 법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현장에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위라는 것을 만들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것이 많은 학교에 이제 퍼져 있고 누구나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위 프로젝트를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하면 이렇게 가져와 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지금하고 얼굴이 지금 20년 거의 20년 돼가네요. 참 세월이 참 빠르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다시 싱가포르로 내려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엄청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저희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친구들은 외국에서 산다는 거 하나로 또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 같은 대안학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방황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도피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오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썼어요. 이 학생들을.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서 지금은 명문학교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를 이제 들어가려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런 학교에 이제 몸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장에 와서 저 초등학교 교장이 돼서 이제 학교에 왔어요. 어, 여기 보면 2014년, 15년 제가 있었던 학교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위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했던 사람이고 또 싱가포르에 가서 되게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대변해서 새롭게 그 학생들을 제가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와서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교장이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고민을 되게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교장실에 여기 화면에도 잠깐 나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을 일단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한 54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학생들을 교장실에 맨 처음에 가보니까 교장실에 있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국정과제 지표, 인천시 교육청 지표, 또 교직원 이렇게 이제 관련된 상황들 이런 게 이제 벽에 붙여 있는데 그건 물론 뭐 제가 그거를 꼭 그 벽에 붙여서 매일 360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늘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내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아이들의 사진들을, 이게 다 규격이 다르잖아요. 그걸 또 선생님들한테 새롭게 또 찍고 그러려면, 비용도 들고 선생님들이 좀 힘들까 봐, 반에서 선생님들이 있는 사진들을 좀 갖다가 그냥 디자인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붙여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붙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에, 제가 이제 매일 학교에 지금도 많은 교장 선생님들 또 하시지만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이 좀 표정이 좀 다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하는 사람이 저랑 교감쌤이랑 또 행정실장님하고 또 그 당시에 교무부장님하고 넷이서 좀 그 아이들을 미팅하면서 오늘 제가 표정이 이상한 것 같은데 걔가 몇 학년 몇 반인가 하고서 보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도우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만 자료 화면이 있고요. 그 이후에 여기 있다가 인천시 교육연수원을 원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2년 동안 그때 인천시 교육연수원 선생님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교사인 분들 학교와 관련된 분들 아시겠지만 또 일반 학부모님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어, 연수원이라는 데는 이제 되게 학교와 관련되는 교직원들을 연수시키는 곳인데 제가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냐면 선생님을 위한 학교 인천시 교육연수원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명명하고 그들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인천시 교육청의 정책기획조정관이라는 상급 국장으로 갔다가 제가 다시 이제 학교에 나왔다가 제가 명퇴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명퇴한 얘기를 좀, 왜 명퇴를 했는가랑 같이 연결해서 오늘 이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운봉초등학교 여기 있는 학교에 2년을 하고 이 선생님들하고 정말 재밌고 신나게 학교를 이제 서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연수원장을 가서 그리고 다시 연수원장 2년 하고 정책기획관은 교육감님을 보좌하면서 교육감 공양사업이라든 인천시 전체 교육청의 정책을 기획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추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현장에 제가 나왔더니 현장이 3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은봉초등학교에 교장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교육청에서 일하고 다시 내려온 학교에 가보니 뭐가 이렇게 달라졌냐. 학교가 달라진, 이제 학교라는 건물 이런 건 다 그대로인데 선생님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이 이제 나오고 제가 생각지 못한 그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학생들도 있고 우리 이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맞이하는 그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도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학교 현장들이 아, 이건 어떻게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겠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학교에, 제가 한 학교에 교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밖에 나와서 학교에 대한, 학생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그때가 3년 3년 6개월 정도 되는 해였었거든요. 교장으로 3년 6개월을 계속 할 거냐? 나와서 세상에 좀 내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학교 현장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이 되는 순간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영퇴를 하고 나와서 딱 나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나오면서. 어, 그래서 모든 게 스톱이 된 상태였죠. 그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누로 카운슬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라면 이제 퇴임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장학사 장학과님들 뭐 어떤 분들이 가끔 저 이름을 책에다 올려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이거는 이게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재단 청해단이라는 데 청소년 예방재단 재단이 있는데 거기 김정기 이사장님 재단 이사장님이 이분이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지를 털어서 지금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아픔이 많은 분인데 이분하고 저랑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막 진행하는 그 초창기에 위 프로젝트 나오기 전에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시민단체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저를 만나는 그리고 계속 같이 이렇게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의 학교폭력을 줄어들기 위해서 이분들은 바깥에서 시민사회,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고 저는 정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제 역할이 달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이 어느 매체에서든 멀지 않은 장래에 만나게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0년 전이고 요 책은 내신 지한 10년 됐을 거예요. 2013년이니까 10년 좀 넘었겠네요. 딱 1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쓰시면서 이분이 이 말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기대만큼은 역할을 못하지만 나름대로 제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줌이라는 매체 속에서 어, 또 가끔은 글 속에서 또 저는 지금 이 강의하면서 이제 쭉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 누로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로 카운슬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4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퇴임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지금 세상이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뇌를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여겼어요, 저를. 아니, 그 좋고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런 지금 뇌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지? 왜 저런 일을 했지? 저 사람이 어디 딴 데에 어디 십지대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대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제가 브레인 앤 마인드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을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해. 오늘 제가 얘기하는 누로 카운슬링이라는 말도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누로 카운슬링이라는 것을 적용한 아마 최초의 이 어떤 센터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누로 피드백은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누로 피드백을 하는 데가 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누로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좀 달라요. 누로 피드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누로 카운슬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센터를 이제 만들고
하고 있고 그 센터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들이 다 뉴로 이제 카운슬링이고 그 부분이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랑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마 1시간 반이라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질의응답도 제가 들으면서 제 이야기들 또 내가 아는 거 모든 거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뇌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뇌에 관심이 많긴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제 많은 나라가 뇌를 정복한 나라가 미래를 주도한다는 말을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뇌를 정복한 나라가 미래를 주도하라는 말은 벌써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9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30년도 넘었잖아요, 벌써. 이미 우리가 1990년도에 뭘 했나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는 뇌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들이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뇌의 범위에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뇌는 우리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30년 전에 지금 일어난 것들이 요즘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공지능이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디지털은 되게 세잖아요, 한국이.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얘기를 이제 보도를 하면 반도체나 디지털은 저희가 아마 5등 안에 들어가요. 거의. 삼성부터 뭐 대만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지만 대한민국의 반도체 디지털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워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공지능이 특히 뇌와 관련된 거를 파생돼서 일어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10위권도 안 들어갔어요. 저희는 한 발 늦은 사람들이에요. 늦은 국가예요.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뇌에 관련돼서. 그만큼 우리가 그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을 준비하는 나라는 벌써 한 단계 벌써 뇌를 준비하고 지금은 아마 뇌를 준비하는 나라는 또 다른 거를 또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주선을 한다든가 뭐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를 예측을 해서 간다든가 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1990년부터 세계는 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교육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관련돼서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건 뭐냐? 법으로 관련돼서 법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 때문에 나오냐면 학교 폭력 예방에 관련 대책법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2004년도에 나왔어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그게 처음 제정이 됐어요, 그때. 제정이 돼서 2005년도에는 그 제정이 되면 그거를 시행하는 시행령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은 중앙부처, 그것처럼 뭐 교육부,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만들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원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법률은 의원님들이 만든 거예요. 의원 입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위원이 통과가 되니까 그 법이 통과되니까 교육부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해당 부처니까 학교폭력 대책에 관련된 5개년 기본계획을 법에 써놨기 때문에 그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래서 그때 제가 2004년도 9월에 교육부에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에서 5년 차를 이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학교 폭력이 생김으로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좀 가니까 야, 학교 폭력을 제가 이제 막 계속 하게 되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뭐냐면 사원 터진 막는 거야. 사원 터진 막고 사원 터진 막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자.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만든 것이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폭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뭔가 얘네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주자라는 걸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의 상담인 거죠. 근데 그 동네에도 상담실은 있었어요, 학교에. 학교 상담실이 있었는데 학교 상담실이 역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학생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훈계하고 막 이런 것이잖아요. 패러다임을 전환해버린 거예요, 위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건 학교 폭력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뇌를 왜 지금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뇌 연구 촉진법은 뇌 연구 촉진법이라는 것이 1999년도에 나왔어요. 법이 굉장히 많이 오래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5년마다 보통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해요. 1년, 1개년, 5년, 1차, 2차, 3차, 4차. 지금 4차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2022년 1월 11일 날 이제 이렇게 법은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학교폭력법도 엄청 개정이 됐잖아요. 막 이슈가 터지면 뭐 하고 제가 있을 때 생활교육법 올리는 게 없었거든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피해자 조치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내 연구 촉진법도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뇌에 관련된 법부터 알아야 돼요. 법부터 봐야 돼요. 이 법이 어떻게 국가가 갈 것인가. 그러면 그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뇌를 이제 많이 한다는 분들은 되게 그 실행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저기 뇌체조도 하고, 뇌호흡도 하고, 아니면 뉴로 피드백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방향성을 놓쳐버려요. 즉,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연구 촉진법이 나와서, 작년에 4차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뭐냐면, 뇌 연구 촉진 기반을 조성하여 뇌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하겠어요? 여기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 뇌교육과가 있고 지금 뇌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생겼잖아요. 전국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이 있어야 나와서 일자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촉진법은 그 뇌와 관련된 산업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복지 향상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촉진하여 산업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뇌를 공부하는 데는 뇌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 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국민복지 향상, 그다음에 국민 경제, 이거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부를 어떻게 창출하겠다 그런 개념의 목적.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연구, 내 과학, 내 의학화, 내 공학 이런 게 쭉 있어요. 내 산업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네요. 아직 없죠. 뭐가 없냐? 우리들이 하는 내 교육이 없어요. 내 교육이. 왜냐하면 이 내 교육을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뭔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그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안 갔지만 저는 내 교육이 반드시 멀지 않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뇌과학은 알잖아요. 뇌 생물학적인 구조, 인지, 사고, 언어, 심리, 행동 이런 것들이 뇌과학으로 가고 그다음에 뇌의학이라는 거는 뭐 의학적 의사의 영역이고 어, 뇌과학은 뇌과학은 되게 보면
이 과학을 하는 분 중에서 뇌과학 쪽, 신경과학 쪽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인재들이 하잖아요. 이번에, 그 노벨상 다 휩쓸었잖아요. 이 뇌과학자들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뇌과학까지 가기에는 참 벅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역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뇌 교육과 관련된 산업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뇌를 이해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모방해서 한다든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산업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고 나서 어떤 걸 나중에 이제 보시냐면 요게 이제 이거는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 문건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내 연구와 관련된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부예요. 과학기술부. 그래서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가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 제가 몇 가만 이제 따왔어요. 여기 보면 1999년에 7월에 내 1차 이제 내 연구 촌집법이 이뤄져서 5개년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3차까지 나왔고 3차에 내 연구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4차가 지금 나왔고 지금 5차까지 지금 나오는 그 회의가 이거는 옛날 버전에서 5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제4차. 일단은 4차 걸 보니까 지금이 4차 계획 이제 기간인데 4차에 보면 우리 국가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잠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비전을 보면 내 연구와 내 산업을 선도적으로 국가가 진입할 거다 하겠다라는 목표를 비전을 세워서 거기에 목표가 있죠. 뇌과학과 관련돼서 세계 최고의 85% 정도의 우리가 수준을 놓겠다. 그다음에 자폐, 치매 등 주요 뇌질환 국산 치료제 2종을 개발했다. 2가지 정도는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뇌산업 전문 기업들을 만들겠다는 게 국가 목표예요. 이런 목표 안에서 보면 중점 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중점 과제가. 근데 이 중점 과제를 보면 저희가 뇌 교육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5차 뇌 연구 비전 목표에는 이제 뇌 교육과 관련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한 꼭지라도. 그렇게 되면 세상의 판도가 바뀌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 그런데 여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보면 그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1-1하는 거는 가제 1에 2에 대한 세부적인 것인데 요게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강의와 관련된 것을 좀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연구의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시장이 급속 성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내 융합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내 육성기술이라는 게 뭐냐? 내 육성기술이라는 거는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것도 융합기술이야, 융합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로 피드백이 디지털 치료기기거든요. 누로 피드백이. 그러니까 누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전자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전자약 같은 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자약이 뭐야? 뭐 전자를 먹는 거 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먹는 거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자약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뇌에 관련된 뇌 신경에다 직접 이것을 움직여서 여기를 기기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자약이라는 거는 요렇게 뭐 우리가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성공해서 그 의료보험까지도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다 내 우울증이 걸린다 그러면 우울증 약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울증과 관련된 치료할 수 있는 전자약을 개발해서 이런 데다 부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자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저 밑에 다시 이제 오른쪽에 밑에를 제가 가볼게요. 여기 보면 차세대 디지털 기기 개발 및 이것을 실증하고 상용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면 디지털 기기를 대개 어떤 분이 이걸 하겠냐는 거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사람은 의사가 있을 거고, 제일 먼저 의사가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론 의사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사의 영역과 또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의 영역과 브레인을 공부한 상담사의 영역들이 서로 약간의 차이지만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 전문적인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 실제로 여기 보면 현재 여기 보면 정서행동 같은 경우 정서행동들을 우리가 뭐냐면 디지털 치료기기로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상담실에 정서로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실제로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오냐?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법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이에요. 2023년 8월 25일 날 경기도 교육청에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16개 시도 교육청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 겪는 거에 우리가 종전에 이렇게 대면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그 상담의 매개체로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디지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지털 치료기를 학교에 아니면 교육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 재정 이유를 보면 지금 청소년 스트레스와 청소년 우울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금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그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더니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은 접근성, 경제성, 차별 노출 감소, 환자 권한 부여, 데이터 기반 피드백.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쩌면 핵심이에요. 이것도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종전에 우리 상담들이 사실 굉장히 잘해서 제가 웨이센터를 만든 사람이 기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애쓰는 거 알죠.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상담 선생님들이 되게 아이들을 되게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뭐 교육부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양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일단 양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일단 양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거를 이렇게 좀 제시하게 해요. 근데 이거 마음이 변한 거를 이거를 양적으로 표현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설문 보고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 디지털은 바로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장에 쓰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서 여기서 마지막에는 뭐냐?
쭉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 하죠. 디지털 정신건강의 플랫폼 운영 추진을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해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천시 교육청의 정책조정관이었다 그랬잖아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이런 법률을 다 이렇게 해요. 일단은 근거가 없으면 학교에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근거가 뭐냐? 예산 근거 뭐냐? 누로피드볼 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것이 이제 근거를 대라는 사람도 있고 안 대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조례가 딱 있으면요. 교육청에서 만든 법률은 조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거야, 이거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어 학교의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교육감은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했고 올해 다른 시도들도 이거와 유사한 지금 조례안들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은 굉장히 많은 디지털 쪽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지금 변했어요. 시대가 변한 게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시대가 뭐가 변했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3년을 지내고, 우리 아이들이 그 3년이란 공백 안에서 디지털 속에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이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이미, 이 디지털에 빠져서, 아니, 빠진 게 아니라 디지털 사람이 된 거죠. 디지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 예전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알게 돼요. 어, 지금 이제 학교에 특히 있는 선생님들을 보시면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애들은 한 10분 정도 주의 집중력이 5분에서 10분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나면 뭐 흐트러지고 또 조금 이 머리 좀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거 있어 힘들어하고 지금 현장이 막 바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미국 정신보건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보건은 이제 거기서 이미 2013년에 한 10년 전에 벌써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의료 정책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뭐 어떤 걸 바꾸냐. 특히 불안, 우울, 기분 장애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 의료 정책은 다 수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체제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 우울, 기분 장애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에서 좀 많이 이렇게 다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종 이게 어떤 식으로냐면 다분히 대면 위주의 상담 위주의 또 거기에 약물을 처방하는, 게 하는 정도의 그 어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도 이 뇌에 관련된 뇌와 관련된 회로의 이상을 고치는 방법을 찾을 것을 10년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야 되냐면, 제가 하나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 영상은 우리가 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지, 이 영상이에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시간이, 저기에서 이거 다 저기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하면, 실제 이제 뭐냐면, 지금도 여기 영상에 나왔지만, 아이들을 설문조사해서 지금은 형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도 보면, 이 청소년들이 지금 위클래스에서 집에, 이제 학교에서는 위클래스 하다가, 점점 아이들이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면 상담 스님들의 아이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판단하려면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비슷한 거를 계속하는 거. 그다음에 요새 아이들은 또 그 문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그 체크리스트를 하겠냐. 근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뇌를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뇌파로만 해도 다 어느 정도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저도 뭐냐면 우리 그 전에 인천에 있을 때도 보면 애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다문화 애들이 있거든요. 다문화 학생 중에 어려운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한국말도 못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걔네들 마음을 아냐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해서. 그래서 진단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많이 급속히 변해버린 거예요. 학생들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다양해지는데 그 다양성이 개별적으로 너무 다 달라요. 같은 ADHD도 유형이 너무 다르고, 그걸 상담 선생님이 걔네들 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현재적으로 보면.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지금 한 40% 아이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한 학급에. 근데 제가 교육부에서 그때 위센터 그 그 기획할 때는 한 18, 19 정도 퍼센트였거든요. 근데 한 40%가 올라갔는데 그걸 선생님들이랑 상담 선생님이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아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전의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 방식이 상담으로만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어떤 상담 영역, 어떤 사람은 뭐 정신분석학을 잘하고 어떤 분은 현실주의 뭐 상담을 잘하고 어떤 분은 행동주의를 잘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 선생님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상담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이제 하기에는 뭔가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 상담의 각각의 상담들을 밑바탕에서 쫙 해서 공통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 다 뇌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정신분석학도 내고 인본주의도 내고 다문화주의도 내고 다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없으면 이제는 상담도 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로 카운슬링 개념은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보통 누로 카운슬링은 많은 사람들이 누로 피드백을 훈련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뇌 상담을 하는 거, 뇌를 가지고 뭔가 아이들의 정서를 잘 이끌어 가는 거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 뇌체조, 뇌호흡,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노.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런 것도 놓으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쓰는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었냐면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신경과학의 기반, 우리가 뇌에 대한 기전에 대한 기반을 하되 내담자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를 하되 거기에 그 상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뇌호흡도 될 수 있고 뉴로 피드백 될 수 있고 뇌체조도 될 수 있고 또 뇌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이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뉴로 카운슬의 개념은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서 한 건데
이 방법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위대한 수업에 나온 벤센발 테어 콜크라는 되게 유명한 트라우마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세계협회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특집을 우리나라에서 6부를 나눠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강의에 어떻게 나왔냐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마지막 사인에 저는 이미 현장에 나와서 누로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거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완전히 저한테 빈 거였죠. 왜냐? 제 마음을 이분이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누로 피드백을 모든 학교에 다 하기를 원한다고 이분이 얘기를 한 거. 제가 사실은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명퇴를 하고 나온 게 제가 그 전에 이제 뇌를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저도 이제 우리 국제 내 대학원 대학교에서도 1년 정도 수료를 했어요. 거기. 근데 그 전에 이제 공부를 계속 했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임상을 하면서 저도 맨 처음에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런 게 고쳐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본인은 의사기 때문에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거부했던 분이에요.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뉴로 피드백 같이 이런 거 가지고 뭘 하겠냐. 뭐 아이들이 변한다고? 근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 지금 현장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도 못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거부감이 많죠. 그러나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모든 지름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치유가 안 된다면 다른 가능성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저한테 귀한 이런 자료를 해서 저도 이거를 너무 가슴에 듣고 있는 거야. 제가 흔들렸던 마음이 이 트라우마 협회 회장님 세계적인 권위자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얼마나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된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일을 신받으면서 더 하는 거예요. 가끔은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제가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것들을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뉴로 피드백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이거를 다 얘기하기는 오늘 너무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한마디만 쓰 이거죠. 어, 우리가 요 화면을 잠깐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뉴로 피드백의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 회사마다 회사마다 뉴로 피드백을 하는 화면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내가 누구냐면 학생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불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라고 그러죠. 내가 나의 뇌를 보면서 나의 뇌를 어떻게 보냐? 뇌파로 보는 거야. 뇌파로 보면서 내 스스로가 저 뇌파 안에서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훈련이 되는 것을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 화면은 뭐냐? 이 화면들은 내 뇌를 재밌게 게임형으로 만들어 거예요. 뉴로 피드백이.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요게 이제 하나의 화면이고 여기 보면 이 프로토콜 예를 들면 프로토콜인데 이 베타파의 훈련이야. 이 사람은 베타파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라면 이 베타파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인지 속도도 좀 느리고 내가 너무 느려서 세타파도 너무 많이 나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베타파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베타파 훈련을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내가 베타파를 하면 여기에 세 개가 이제 그림이 있어. 이건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비슷해, 원리는. 이 세 개가 그래프가 막 올라가요. 그 대신 요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항상 뇌파를 측정하는 헤드, 나름대로 헤어밴드를 다 차야 돼요. 차고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캡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친구는 베타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델타파하고 세타파가 보통 막 올라가요. 이렇게. 아주 가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가활성화를 내려줘야 돼요. 우리 뇌파는 율동이 진폭이 많이 올라가면 그게 뭐냐면 그만큼 진폭 뉴런이 많이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진폭이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진폭이 많이 올라가면 뉴런들이 막 거기 가서 막 뭔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일을 막 하면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뇌는 전체가 안정돼야지만 각자 일을 해야 돼, 항상. 그래서 항상 각자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게 뇌파가 안정돼 있는 상태인데 어느 쪽이 파가 막 올라가면 그거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델타파가 막 올라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자기 뇌파가 막 올라가는 게 나오죠. 세타파도 마찬가지 올라가요. 그래서 뇌파들이 요 파들이 살짝 내려오는데 보통 10 라인 이 이제 프로토콜에서는 보통 10 정도 라인 안에서 뇌파가 이렇게 가주면 굉장히 안정돼요. 그런데 뇌파가 안정이 되면 여기 있는 그림이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가 난다는 건 뭐냐? 소리가 난다는 건 뭐냐면 뇌에서 어, 이 사람에게 베타파의 파가 나오도록 프로토콜을 만든 거에 그 사람마다의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 딱 도달했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이 뇌에서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잘했어라는 칭찬의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잘했어 칭찬의 그 피드백을 몇 가지로 나타내는 거야. 어떤 거냐면 그림이 움직이는 거로도 나타나고 이런 스마일도 나타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포인트도 올라가고 하면서 내가 막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에는 도파민이 나오겠죠. 잘하니까 신나니까 그 일을 계속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 계속 하게 되면 아까처럼 20번 정도 하니까 학생들이 저 뇌파를 자기 스스로가 막 올라가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 그때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도 내 뇌는 이미 가소성에 의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뉴로 피드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너무 소리가 컸네? 네, 여기에서 실제, 제가 여기, 우리 이제 하는 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하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을 하는 것들을 뒤로 가서 좀, 아, 이쪽에, 여기 하나 이제 여기 잠깐 이제 저희가 이 화면이 이렇게 깔끗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는 거를 그냥 영상을 찍어서 자 지금 막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 친구가 여기 시커멓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왜? 저 뇌파가 쫙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쫙 올라가니까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고 있는 이제 점점점 자기가 안 나오니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내려오면 요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스마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올라가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하다가 또 막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뇌파가 막 올라가니까 집중이 안 돼서 다시 이 그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도 안 나오고 얘는 우는 표시가 나요.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누로 피드백이에요. 누로 카운슬링이 뭐냐? 누로 카운슬링은요.
이거를 하려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왜 그동안 이 누로 피드백이 현장에서 뿌리를 못 내렸나? 또는 우리가 누로 피드백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왜 이게 잘 안 됐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실제로 요게 지금 하는 데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5분이에요. 5분인데 보통 일반 그 센터에 가면 이거를 2, 30분 시켜요. 2, 30분 시키니까 아이들이 하죠, 맨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2, 30분을 거기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 못 견디는데 이걸 시키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4, 5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하면서 또 우리는 실제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저기 나가서 현장에서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우리도 그런 방식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을 하루에 몇 분, 몇십 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로 피드백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보통 한 학교에 가면 40분씩 해요. 40분 단위로 하는데 1시간 이제 40분을 그래서 강사님들이 가서 브레인 트레이 하시는데 40분 동안 한 20분 맨 처음에 3월 달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10든 애들이 오니까 그러는데 딱 저기 이게 이제 전체가 40분이라면 맨 처음에 누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한 10분 정도뿐이 안 돼요. 10분도 안 할 때 있어. 5분도 하고 나머지 30분은 뭐 하냐?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 우리가 지금 보통 상담실에서 하는 이 대면 상담이 아니라 많은 체험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런데 그 체험 활동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전적으로 하는 누로 피드백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누로 피드백을 비슷한 디지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중에서 집중력과 관련된 거, 헤드셋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아니면 여기 이마에 붙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을. 이렇게 이어폰 쓰고 있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아니면 퍼즐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게임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것부터 먼저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날 때 그렇지만 그날 꼭 하는 건 뭐냐면 누로 피드백 요거는 꼭 시켜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누로 피드백 요 기초 훈련하는 거를 늘려놨거든요. 늘려놓으니까 보통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되면 학생들이 변하는 거를 느끼게 해요. 근데 그걸 느낀다는 건 뭐냐면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뇌파를 한 거를 저희가 이제 자,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여기 지금 고전적인 그 뇌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로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걸 할 때 너무 이 앞에가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아이들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앉아있지도 힘든 여기서 지금 온 애들은 학급에서 가장 힘들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견을 한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을 앉히라는 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 저런 작업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냥 너는 그거 하면서 이것만 차고만 있어. 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쳐다보진 않지만 이 누가 하냐면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로 피드백이. 하면서 학생들이 점점 차분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요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이제 찬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 있죠.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다른 모양의 이런 모양. 이런 친구들은 아직 누로 피드백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않았고 헤드셋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퍼즐도 하고 다양한 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누로 카운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담자의 마음을 사야 돼요. 내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줘야죠. 이 아이들의 마음이 뭐냐? 학교 교실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들이고 선생님도 너무 힘든 애들이에요. 아이들을 막 다니고 막그 소리도 지르고 그런 애들인데 여기 와서 오는 순간은 선생님들이 최고의 아이로 이 아이들을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얘네들 1대1로 하기 너무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한 번에 브레인스에 한 분이 2명의 아이들을 해요. 한 1교시에 2명, 2교시에 2명, 3교시에 2명.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4교시 동안 아이들은 자기가 하던 수업을 빠지고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로 카운슬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그림들. 그 다음에 특히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 우리가 뇌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 아이에 맞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다른 기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특정한 업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센터는 제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웬만한 피드백 그런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임상을 해보는 거. 이거는 학생들한테 어울리나 아니나 막 하면서 하는 건데 요런 거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우울감이 너무 심한 애들이에요. 막 이게 긋는 애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가 뉴로 피드백의 가장 저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 트라우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집중력 안 되죠. 안정감 없죠. 아이들이 집중하고 안정감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애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어 하거든요. 잠도 못 자고. 그런 애들이야.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애들이 신경이 예민하고 에너지가 없고 불안하고 떨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친구들은 몸을 이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시키는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로 피드백 훈련 중에 하나 뭐냐면 오면 무조건 재워요. 자라. 그래서 잠을 자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재우고 나면 아이가 한 2, 30분 자고 나면 어, 선생님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누로 피드백을 얘 버전에 있는 거를 한 10분이라도 하고 가게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제일 편한 그런 상태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누로 카운슬이란 개념은 상담사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뇌를 기반으로 한 상황들. 요즘은 2학기 때 오늘도 우리 이제 브레인 선생님들이 학교 나갔다 오면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오늘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고 싶대.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밖에서 뇌훈련 할 수 있는 거 많죠. 뭐 명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물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아해서 요즘은 뉴로 피드백 저기 하는 거는 한 20분 하면 20분은 뇌체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체조.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뇌체조 하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신나한다든. 그런 거를 계절에 맞게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뉴로 카운셀러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됐고요. 자, 이런 그림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저희 이제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례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잘 이게 이쪽에 이제 잘 모르셔도 그냥 눈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렇게 분홍색이 많이 나오면 몸이 긴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불안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검사지. 저희는 사전 사후 검사지를 할 때 뇌파 내기능 검사를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오늘 요 샘플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요걸 근데 자기 피드백이라는 거는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알파파하고 SMR하고 베타파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서로 교체하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내가 지금 쉴 때는 알파파가 주획적으로 나오고 내가 지금 공부할 때는 베타파가 나와야 되고 내가 어디 주의를 할 때는 SMR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조정할 수 있는 게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려면 뭐냐면 이 파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한 25 정도 보통 초등학교는 한 2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내가 내 파에 파워가 없으니까 이게 아이가 이 아이는 딱 보면 베타파가 안 나오니까 주의력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중력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긴장을 너무 하나 하니까 이런 애들은 먼저 이해를 시키는 훈련을 해요. 이해를 하려는 거는 알파파 훈련들을 먼저 쫙 해서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알파파 훈련을 한 3개월 정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안정감이 되면서 요렇게 이제 피드백도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도 나오고 알파파도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는 SMR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전에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얘가 베타파가 없구나. 베타파 훈련을 막 했어, 맨 처음에는. 그런데 베타파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완전히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냐면 이 베타파는 그만큼 빠른 파기 때문에 지금 알파파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상태 베타파 훈련해 버리면 아이가 번아웃이 돼 버려요. 그걸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상적으로 쫙 해 보니까 아니다. 먼저 아이들을 이해부터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해를 쫙 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해시키는 방법 여러 개 있어요. 뇌체조도 할 수 있고 아이들 호흡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얘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전 검사한 거, 사유 검사한 거를 쫙 분석해 가지고 이거를 쭉 기록해 놉니다. 이건 4학년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6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요런 것들은 뭐냐면 얘가 훈련한 모든 훈련의 일지가 데이터에 다 쌓여 있어요. 컴퓨터 데이터에 다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가서 쫙 지금 훈련하는 것을 이 현장에서 저는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 분석이 되는 이런 그리고 학교에서 또 이제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됐는지가 요구되면 이런 거를 과학적인 그걸 해가지고 학교에 레포트로 제출해 드리면 학교는 그걸 가지고 상담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같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변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뇌파로 그냥 변화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지금 학교에서 한 번 한 학교는 계속해요. 왜냐하면 한 번 이거를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학교가. 학교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홍보라기보다는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번 하는 학교들은 그다음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원해요. 변한 거를 보고선 왜 교장 선생님 내년에도 예산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 위센터에서 북부위센터가 시범적으로 이걸 했었거든요. 그 거기서 변화된 아이들의 그 레퍼팅들을 그때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이거를 하고 나서 특히 여기 고등학교 1학년에 보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살을 하는 마음도 이 우리의 뇌파의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판독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전체에 보면 분석해서 그다음에 훈련을 들어가서 아이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 보세요. 이 친구들 엄청 힘들죠. 자는 거. 이런 친구들은 이거는 우리 개인 상담이에요. 왔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어, 엄마는 힘든지 모르죠.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럼 자기가 요거 채워서 너 잠깐 좀 쉬어라. 근데 이게 잠자는 게 아니에요.
알파파가 좀 나오게 이렇게 자기 뇌를 조정해서 이게 이제 다 요즘은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다 이렇게 읽어가지고 해주는데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고 자고 있어요. 아이들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아이들 이해하기 지금 안 되니까 이런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이런 뉴로 카운슬링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여기 있는 사람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뇌를 지금 알리는 게 뇌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뇌와 관련된 그 지금 뉴로 카운슬링 이런 것들을 저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알리는 게 더 목적이에요. 왜냐? 언젠간 많은 데서 아까 그분처럼 모든 학교에다 이런 시스템을 들어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가 위센터에다 집어넣는 게 꿈이에요. 위클래스에 집어넣는 게. 근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외곽에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해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의정부에서 이건 문체부에서 이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감히 뇌과학 플러스 심리학을 이거 인문학 강의예요. 근데 제가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인문학이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뇌다. 그러니까 뇌과학과 심리학의 만남이라는 거를 제가 어거지로 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했더니 맨 처음에 여기서 좀 이거는 붙지 못할 것 같다 막 그러는데 이거 분명히 저는 확신했거든요. 근데 됐어요. 돼서 의정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20대에서 80대까지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고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뇌를 공부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30시간 이상을 해요. 저는 모든 강의를 다. 이 어르신들이 자기 뇌를 구조도 배우고 뉴로 피드백은 뭐 나중에 조금 이런 원리다라는 거 말고 나머지 뇌 관련된 교육이에요. 완전. 그런데 자기를 다시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렇게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뇌가 뭐가 들어갔는지. 너무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부모 연수. 학부모 연수. 이 학부모 연수에서 많은 분들이 이 너무나 저기 유능한 학부모님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을 저 연수를 해서 그 대신 다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해서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 해서 했고 이분들이 국가공인까지 따서 이분들이 지금 브레인 선생님으로 각 학교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지금 중점을 많이 주고요. 여기 학부모님들 신습하시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전 선생님들한테, 이 선생님들이 체험하시는 거 이렇게. 실제 해보시고. 여기도, 세종위센터의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제가 뉴로 카운슬링에 대해서 30시간 연수를 하고, 선생님 다 경험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10분 남아서 5분 끝낼게요. 저는 지금 이번에 BM센터를 넘어서 BMX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경험, X, 익스페리언스. 그래서 브레인하고 마인드를 같이 하는 경험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성수동에 만들었어요. 성수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창의적인 크리에이티한 부분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다 저희가 새로운 이 브레인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해요. 기업, 개인, 교육, 멤버십. 학교는 제가 이미 했고 기업, 공공기관 뭐 여러 군데를 우리 브레인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해서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새로운 개념의 성수동에 지금 만들어서 오픈해가지고 지금 기업이라든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여기 와서 젊은이들이 요즘 굉장히 이벤트, 팝업창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셔서 제가 브리핑하고 이곳에 뭐 하는 것인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 교장이 있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들 몰라요. 애들 어떤 아이들인지 몰라요. 지금 저도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몰라요.
얘는 지금 나오는 이 정민아 애는 너무너무 우리 학교에 모범생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고 싶다고 자살한다고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바뀌게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세상을 지금 디지털 세상이니까 내 기반 상담이 앞으로 그 디지털 세상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와 더불어 누로 카운슬링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 근데 누로 카운슬링이 정답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다 정해놓은 그 학문적인 것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저희들 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을 채팅방에 넣으시면 제가 한두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분인데 30분에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30분에 끝나고 나면 여기서 우리 저기 글로벌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저한테 부탁한 게 특강 끝나고 나서 참여 대상 간단한 특강 설문조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혹시 채팅방에 네. 네네.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ADHD나 전두엽 기능이 약한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나요? 네. 저는 이거는 사실은 뉴로피드백이 가장 잘 되는 건 ADHD. 예. 왜냐하면 ADHD들은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연수를 받으면 제가 이제 여기가 전전두엽이거든요. 전전두엽의 뇌파가 특히 어디냐면 좌측 전전두엽이 뇌파가 세타파 그리고 약한 뇌파가 느린 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훈련을 시켜주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ADHD 약을 너무 많이 먹여요. 우리 국가에 병원에서. 그 중간 단계로 뉴로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네. 그다음에 학교 보급은 정책적으로 언제 주는가. 글쎄요. 저희가 열심히 뛰고 지금 저는 되게 희망을 가져요. 이 안에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문도 내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지금 뭐 0.67배이 안 된 출생률에 있잖아요. 있는 아이들한테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거 예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저희도 뛸게요. 내교육사 지도사를 준비해 두면 미래 직종을 괜찮을까요? 예. 저는 내교육학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지만 뇌를 알면 응용할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누로 피드백을 하잖아요. 누로 피드백과 누로 카운셀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달라졌잖아요. 아까 뭐가 달라졌냐. BMX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제가 BM센터도 저희는 계속 가죠. 잠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걸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BM센터 계속 가지만 또 한쪽에는 또 이 뇌라는 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저께 대교를 보세요. 대교에서 뭘 얘기했어요? 지금 눈높이에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하냐? 시니어 인지치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교에서. 자, 뇌를 알면 세상을 굉장히 많이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센터에서 공부한 분들 중에는 독서 논술 하시는 학원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영재 학원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뷰티 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는 배워서 뷰티도 요즘은 뇌와 관련돼서 아로마 테라피 다 연계해서 뇌를 공부하셔가지고 뷰티 큰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21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전문가 과정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실제로 지금은 오늘은 뭐 아주 고주게 조금만 얘기한 거고 뇌파를 분석하거나 실제로 임상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디든 저 불러면 가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강사료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알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어디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예, 난독증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난독증 프로그램과. 근데 제가 갈 새가 없어서 그랬는데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마지막으로 요것만 할게요. 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달 장애가 굉장히 심한 아이들은 저희가 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럼 발달센터에서 하는데, 근데 제가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일찍이 경계선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인지를. 너무 일찍 테스트 해가지고 75에서 85 사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뇌 훈련을 하면 그 연구 논문에도 나와요. 10 정도의 RQ 다 있고요. 저는 RQ로 올라가는 거 그럴 뜻이 아니라 뇌를 하나의 뇌 훈련을 받는 아이들, 뇌 교육이든 뇌 뭐 누로 카운슬 받는 아이들은 80은 80에서 자기가 최적하게 살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IQ 130은 뭐예요? 불행한 걸. 마음이 괴로운 걸. 근데 80이지만 자기가 직업원으로 살 수 있고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는 그 경계상의 아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애들은 되게 학습 부진한 애들이 많잖아요. 경계선상이에요. 근데 경계선상은 뇌 기능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 못해요, 저희는. 그러나 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 환경에 의해서 내가 누적된 불안과 누적된 긴장과 누적된 뭔가 상처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 얘들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몸을 이해시키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으니까 늘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학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만약에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지금 2개, 지금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제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저희에게 또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여기 글로벌 사이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강사, 여기 강의에 관련된 특강, 설문조사 하시고,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